비교하면 올해가 훨씬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작년 같으면은 서울이 더 더울 정도로. 그러니까 대구는 대프리카고 서울은 서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서울이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대구에서 내가 많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좀 이게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서울이 더 더웠던 것 같고요. 이번 주 중반부터는 대구가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우리. 진행을 어떻게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원재입니다. 오늘 디지털 대전하실 때 디지털 포용 자담회 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 인사는 하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 제가 간단히 좀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저희 문용식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님께서 자직으로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경배 교수님께서 오늘 반째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의 김영훈 교수님 오셨고요. 그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영규 교수님, 그 다음에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의 최정욱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강지숙 교수님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두루두루 와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최정무 소장 감사드리고요. 인사 말씀 겸해서 이 좌담회를 왜 하게 됐는지 제가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설명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포용 문제인데 그 고잉 디지털을 하기 위한 각종의 이제 권고안 가이드 뭐 이런 것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보면 저희 나라도 뭐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데이터 공유 개방 그 문제도 하고 있고 디지털 정보로의 전환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디지털 포용 문제 그리고 이 포용을 뒷받침할 디지털 시민 역량, 시민 교육의 문제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뚜렷하게 어떤 국가적인 정책 이게 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저희가 알다시피 세상이 디지털 세상인데 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의 불평등이나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제 사회, 경제 사회적인 이 불평등 양극화도 해소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해서 포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데 그거 워낙 큰 문제인 거죠. 5천만 국민들의 디지털 포용 문제니까 그래서 워낙 중요하면서도 워낙 어려워서 국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담회를 하자는 것 취지는 두 가지인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좀 전 사회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소위 그 아젠다 세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좀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차원에서 저희들 간담회하면 뭐 이걸 지금 촬영도 하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알리고 또 책자로도 내고 해서 뭔가 이렇게 깃발을 드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워낙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어떤 부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부도 못하고 과기정통부도 못하고 뭐 방통위도 못하고 여가부도 못하고 문체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이제 이것의 중요성과 이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취지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대안이 뚜렷하지 않아요. 저희가 디지털 시티즌십을 좀 고민해보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제시도 하려고 해봐도
너무 러프해요. 연구가 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책 대안을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좀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진흥원이 해야 될 미션인데 저희 힘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니 교수님들의 지혜를 좀 모아서 숙제를 좀 대신해 보려고 이 자리를 이렇게 겸해서 그런 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 하루 간담회로 끝날 것도 아니고 계획을 보니까 3회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책 방향 과제 큰 틀에서 이제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얘기하고 두 번째 이 다음에는 이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더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방법론을 이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그 방법론을 실천적인 방법론을 한번 모색해보고 세 번째는 이제 5G 시대 이제 핵심적인 보편적인 서비스 과제 이슈를 다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만 하다가 더 뭐 주제가 생기고 하면은 더 이렇게 연장될 수도 있고 조금 뭐 탄력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간담회를 하자고 했고 여러 우리 전문가분들 모신 취지는 그런 거니까 오늘 자리에서 정말 좀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발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포용의 어떤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거라고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저희가 정책화 시키는 노력,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기 박제를 맡아주신 민경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 주제를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저 정말 부담스러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아직은 좀 상당히 생소한 이런 말에 뭔가 좀 개념 정의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한 정책에 대한 뭐 방향과 과제까지도 줄하니까 이게 정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주제인가 싶어서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구체적인 말씀보다도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거리 그리고 좀 몇 가지 약간은 좀 뭐 추상도 있는 차원에서의 화두들을 던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한 뭐 그런 얘기거리를 좀 준비해 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몇 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제가 있어가지고 한 두 가지 사례를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나래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인터넷 친화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영상이 올라왔죠. 무인 주문 식당에 가가지고 혼자 이제 뭐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그만큼 이제 그 노인들이 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영상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뭐 이 할머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워낙 뭐 이 무인 주문 식당에 있는 키오스크의 UI 같은 것들도 뭐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 가보면은 어디를 눌러야 되지? 일단 저도 한참 찾게 되고 뭐 심지어 뒤에서는 기다리고 그럼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심지어 이 신용카드 넣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왜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영수증 나온 데다가 제가 뭐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그래도 좀 기계에 익숙하다라는 아직까지는 저도 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데 더 이제 뭐 연세가 드시 또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막막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식당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기차표 예매할 때도 젊은 친구들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그냥 집에서 쉽게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좌석 빨리빨리 예매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뭐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힘들게 기차역까지 가서 줄 한참 서서 가보면 이제 내 앞에서 잘려가지고 좌석표가 없고 뭐 은행 같은 데도 가보면은 요즘은 사실 이제 은행 창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폰으로 폰뱅킹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창구에서 기다려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이제 은행 상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바일 우대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어쨌든 수입이 없고 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또 그런 금리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또 더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오히려 더 다리품을 팔아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경제적 혜택을 덜 받게 되는 이런 대단히 좀 역설적인 상황들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미처 사회가 헤아리지 못했던 좀 그런 그늘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아직까지도 이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택시하고 타다업계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뭐 이걸 가장 이제 좀 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걸 좀 더 이제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좀 새로운 그 어떤 미래 산업과 기존 그 아날로그 시대 산업 간의 뭐 토플러식의 표현으로 따지면은 제2의 물결과 제3의 물결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런 양상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그 논쟁에서 특히나 좀 유감스러웠던 것이 타다의 이제 이재용 대표의 발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어떤 논쟁 속에서 마치 한쪽은 혁신을 주장을 하고 한쪽은 포용을 주장을 하는데 혁신과 포용이 상호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가치인 것처럼 이상하게 프레임이 짜여져 버렸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택시와 타다 간의 논쟁 속에서 혁신과 포용은 마치 대립적인 가치인 것처럼 그리고 다양한 논객들이 여기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또 여러 이제 논리를 개발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공존의 모색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 이런 식으로 좀 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논쟁의 프레임이 짜여져 버렸고 앞으로 이것은 비단 택시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벌어질 텐데 혁신과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렇게 대립적인 형태로 설정을 하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이제 이건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희생을 분명히 불가피하게 안고 가야 하는 뭔가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할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인데 이 논쟁에서 사용자의 입장은 별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줄 기회가 없었죠. 그러면서 택시업자, 타다업자, 사업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 그래서 정작 시민들이 사용자가 배제된 이런 식의 논쟁 방식들도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그 몇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통해서 혁신과 포용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이런 고민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혁신의 과정에서 누군가 배제되는 거, 누군가 소외당하는 거 이게 불가피한가? 그리고 혁신과 포용이 공존하는 거, 상호 선순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혁신만 외치고 포용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포용 혹은 포용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좀 이런 개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그 사회적 고민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들 많이 이제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디지털 사회혁신의 담론이 나왔을 때 이 디지털 사회혁신이 무엇이다?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그 정의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서 좀 핵심적인 말을 이 화면에서도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일단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회적인 요구,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디지털 사회혁신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도구로는 디지털 도구를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은 이 디지털 기술을 사회적 그리고 협업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진정한 디지털 사회 혁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뭐 몇 가지, 5가지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이유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것을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한 4가지를 뽑아봤어요. 이 정의에서. 결국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이것이 시민 참여에 의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네트워크, 버텀업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 협력하에 구현이 되는 것이 이 디지털 사회혁신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한국에서는 이 디지털 사회혁신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요.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는 경제적인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사회혁신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창조 경제라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나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담론이라는 것들이 그 근간에 이제 성장 동력을 염두에 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연의 어떤 디지털 사회 혁신에 대한 이 의미에서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이 성장 동력에 오히려 좀 방점이 두어진 것이 한국적인 디지털 사회 혁신의 지금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시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시민이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혹은 정부나 지자체나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사회 혁신조차도 사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아직은 좀 부재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향식 네트워크보다는 하향식 조직화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협력적인 방식보다는 뭔가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고 그래서 혁신을 하자 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배제되고 누군가는 소외되는 이것이 뭐 사회 취약층이 될 수도 있겠고 전통적인 영역의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디지털 사회 혁신이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이것이 물론 당연히 교정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끊임없이 배제되고 낙오되고 소외되는 집단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혹은 완화하거나 치유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사회혁신뿐만 아니라 같은 비중을 가진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어떻게 개념 정립할 수 있을까? 일단 그 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붉은 글씨로 요약을 해봤는데, 차별이나 배제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혁신적인 포용국가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디지털 버전으로 제가 좀 가져와서 약간 이제 응용을 해보면은, 이게 디지털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붉은색 글씨로 표현한 거는 앞서 포용적, 그 포용국가 정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왔고, 밑줄 친 거를 제가 조금 변형을 시킨 건데, 디지털에 맞죠. 그 표현은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접근 가능성이나 이용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이런 기회나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에서 디지털 포용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념에 입각을 해서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방식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뭐 디지털 포용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많이 해왔던 거예요. 정보격차 해소 전략. 정보화진흥원에서도 이미 한 10수년째 이 사업을 많이 해왔고, 상당 부분 이제 정보격차가 해소는 됐습니다. 근데 이 정보격차 해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인터넷 기반의 정보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 하면은 갑자기 이제 모바일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서 또 격차가 벌어집니다. 모바일에 대한 기술 격차를 이제 좁히기 위한 노력하다 보면 앞으로 또 무슨 뭐 인공지능이니 뭐 증강현실이니 또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쫓아가야 하는 숙제인데, 뭐 이거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포용에 대한 담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어떤 변별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마도 또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정책 틀 안에서의 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좀 저차원적인 이런 그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정보격차 해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수준이 낮은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을, 야, 당신들도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게 해줄게. 어떻게 들어오게 해줄냐. 대부분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거는 정보화 교육이죠. 배울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조금 좀 세게만 표현한다면은 포용은 포용인데 강요된 포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봅시다 라는 식의 이제 포용 정책이 이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정책 초창기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전략, 동화 정책. 외국인을 한국인화 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동화 정책이었듯이, 디지털 밖에 있던 사람들을 디지털 주민으로, 이주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기차표 예약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격차 해소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스마트폰의 그 예약 어플 사용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힘들게 기차역 가지 마시고 당신도 배워서 어플로 예약하세요. 이 전략이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좀 다른 좀 더 다각적인 이 정책 방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전략이라고 제가 좀 붙여봤는데, 사실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뭐 좀 디지털 영역 밖에서 이미 지금 많이 나와 있지요. 뭐 누구나 이제 제약 없이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뭐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장애인 대상에 여러 가지 공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제품에도 힘이 없는 사람, 뭐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요즘도 많이 또 관심을 얻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런 식의 일종의 디지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디지털 세상을 그냥 힘들게 배워서 당신도 잘 못하던 사람도 잘하는 사람 수준만큼 배워서 올라오세요라는 정책이 아니라, 이 디지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디지털 세상을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런 식의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세상과의 접점을 제공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혁신적 포용 혹은 포용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혁신적 포용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용 전략입니다. 포용 전략인데 이것이 정보를 해소하는 차원의 포용이 아니라 다른 식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화 능력이 끌어올라지지 않더라도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도 디지털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약 어플을, 자, 젊은이들 쓰는 거 똑같이 배워서 이걸로 예약하세요가 아니라, 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쉽게 간소하게 이런 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전략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더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 프리라이프 전략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세상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지털 세상 밖에 남아있어도, 남아있는 사람도 일상적 삶의 불편함이나 차별과 배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별도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그러니까 기술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혁신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포용적 혁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힘들게 디자인을 개편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 예약 어플 없이도 좌석표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제도,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그 할당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디지털 세상 속으로 꼭 내가 들어와야만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디지털 프리라이프를 위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영역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말 곳곳에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그 디지털 프리라이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도 뭐 어떤 획일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수요층의 요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상당히 좀 차별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좀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뭐 이런 여러 영역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뭐 발표로 허용된 시간이 20분이어서 얼추 20분 딱 채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핵심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저장 원장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인가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민경배 교수께서 기본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토론 주제를 정의해서 이렇게 토론문 준비를 해 오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크게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강진수 선생님, 김명주 선생님 두 분이 간단하게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포용에 대해서 또 세 분이 또 이렇게 토론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토론문을 듣기 전에 민경배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듣고 또 거기서도 토론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먼저 해주시죠. 워낙 발제가 좋아서 아니 다 발제하신 거 가지고 이렇게 다 토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제물을 미리 다 이렇게 받지 않은 게 받지는 않아요. 큰 사전에 안 받았어요. 그랬구나. 받았으면 더 신뢰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근데 못 받았어요. 이제 그 준비해 오신 선생님들 이제 토론문 듣기 전에 제가 발제를 듣고 굉장히 신선했던 것은 이 디지털 포용 3대 전략 그래서 정보격차 해소 전략 즉 동화 전략하고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 이걸 이제 디자인을 혁신하니까 혁신적 포용 전략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아날로그를 배려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포용적 혁신 전략 이렇게 그 구분하신 것은 되게 신선했어요. 이렇게 개념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신선해서 이건 좀 더 발전시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꼭 고려해야 될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디지털 사회 혁신과 디지털 포용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사회 혁신은 정부 주도적이고 성장 동력이고 주도적이고 하향식이고 배제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거나 쌍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얼핏 드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디지털 사회 혁신은 디지털 혁신의 이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지금 세상 전체가 혁신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대전환을 디지털 혁신하고 등치시킬 수 있잖아요. 디지털 주도 혁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기술, 산업, 경제 모든 것들이 혁신되는데 그 부분에는 상당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력 부대에서는 성장 동력으로 역할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영역이 그리고 한 방법론이 디지털 사회혁신일 텐데 그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저는 다 100% 공감합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시민 참여하고 사회혁신 네트워크 협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 전 프레임 중에 우리가 DSI라고 하는 그 한 영역에서는 적확한 개념 정의인데 그 적확한 개념 정의와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의 이제 비교가 좀 그 범주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개념적으로는 DSI를 말씀하시고 네.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네. 디지털 혁신 전반을 놓고서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제가 좀 이해가 돼서 조금 그 부분은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혁신의 한국적인 현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 워낙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디지털 포용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따 뭐 말미에 시간 되면 뭐 다른 말씀 같이 듣고 이제 예, 한꺼번에 모아서 일단 주민등록 초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뛰러 가서 뛰면 이제 5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초본을 뛰면 무료로 뺄 수 있고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계층의 어떤 격차로 보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행정동에서 500원을 내고 쓰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연령이 높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거나 신체적으로나 좀 연령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또 실제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인터넷에서 뛰는 분들은 이제 사무직이거나 학력이 높거나 뭐 좀 연령이 낮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공공 서비스의 하나 일환이라면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겠다. 당장 이 큰 담론 안에서 너무 작은 얘기를 제가 드린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그 말씀 주시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포용하고 혁신이 어떨 때는 막 고민하다 보니 통합적으로 그래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총론을 벗어나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연유냐, 이 현실에서 각각의 단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냐 이런 거 보면 저는 역시나 진보 보수의 맥락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정책이나 상황을 봤을 때도 보수는 여태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혁신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경제를 봤다면 진보는 좀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봐왔던 그런 이분법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전환의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공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론. 우리는 사실은 공론을 이렇게 일상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재작년에 신고리 때 한번 맛을 잠깐 보긴 했지만 이번에 타다나 택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는 포용의 범주가 아니라 여긴 혁신을 하지 못해서 거의 끝까지 온 시장이고 노동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도 워낙 잘못됐었고 근데 이제 이런 정확한 사실 전달이나 충분한 수기나 상호 간의 토론을 시민의 관점에 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이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항상 뭐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디지털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공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혁신과 어떤 포용이 어떤 강론에서도 현실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떤 시간적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잠깐. 저는 민경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가장 고민해야 될 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혁신과 포용이 마치 대치 구조로 놓여서 우리에게 각인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과 이제 포용이라는 것들이 나누어서 정책적으로 계속 나왔나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발표문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그 이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만말레 할머니도 얘기 나오시지만 사실 이게 노인의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근데 아직까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디지털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뭐나 한국적 이 사회혁신의 과정 속에서 이 초반의 단추부터 프레임이 좀 잘못 끼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이건 아주 옛날 얘기지만 디지털 TV 처음에 전환할 때 이제 뭐 인터넷 TV, IPTV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뭐 이렇게 리터러시 교육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시골에 이제 가서 노인분들 교육시키겠다고 다 내려갔더니 그분들이 정작 원했던 거는 리모컨 작동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리모컨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리모컨 복잡해서 못 쓰겠다고 했는데 저도 막상 바꿔놓고 나니 집에 지금 리모컨을 2개를 들고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모컨도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니까 기술 도입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혁신의 속도는 굉장히 정책적이고 중앙 집중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를 수는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용자 이게 뭔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는 정부나 법 제도적인 정책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사업자들이 또 고려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고 이용자의 측면도 있을 건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배제가 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구조가 이 시민이나 이 이용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늘상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떻게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이러한 역량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도 저희가 같이 함께 그러니까 정보격차의 문제 해소의 방식들에서 단순히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 기술적인 걸로 지원해주고 또 할 수 있는 아까 공문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는 고민들이 말씀하신 그 혁신과 포용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돼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론화 찬성이고요. 그게 AI가 이제 몇 년 사이에 막 불거질 때 사실 그 AI에 관한 기술이나 뭐 윤리나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그 분야를 앞서서 알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저는 윤리위원장 몇 년 하다 보니까 윤리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이제 그 윤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그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윤리 이야기를 하면 그게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윤리 이야기 벌써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공론화 형성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이제 나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용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 공론화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싹 빠지고 앞서서 가신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이게 필요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계속 탁상공론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통위에서 올해 2월달에 그 인터넷 규제 때문에 SNI 그 규제 때문에 한번 그 청와대 게시판에 25만 건 올라가가지고 방통위원장님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맡고 있는데 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그 위원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 한국사이버성폭력협회 이쪽하고 뭐 진보 네트워크 극단 분들이 멤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적 갈등이 문제다. 그 세대의 갈등, 그러니까 음란물이나 뭐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청소년들하고 어른들하고 다른데 자꾸 어른 몇십 년 전의 규제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논의할 때는 청소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다 어른들이 모여서 수평적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수직적 갈등을 수평적으로 해결하지 되느냐 이게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게 공론화라는 게 당사자가 배제된 데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론화에 그 진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포용의 방향성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박말레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저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감이 잡히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저런 서비스가 될 때부터 들어와서 예상이 됐었다면 훨씬 그런 시행착오가 단축이 될 텐데 그런 지혜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민 교수님 저 발제가 좀 더 이제 진전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화두로 나와 있는 그 혁신과 포용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약간의 그 혼선이 좀 있는데 그 점을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견해인데 이 포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대중적인 용어와 대중적인 관점에서 용어와 학문적인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용 국가, 포용 사회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따뜻한 배려해주는 그리고 불평등을 좀 해소해주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이제 포용 국가, 포용 사회라고 대중적으로 다 인식하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포용 국가, 포용 사회는 그 반대말이 착취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 국가는 포용적인 제도가 갖춰진 국가가 포용 국가고 그 아주 일부가 척취하는 그 착취 국가 반대는 착취적인 제도가 있는, 즉 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자원, 경제적인 자원이든 희소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정치 권력이든 이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배분되고 획득되는 시스템, 제도를 갖춘 사회가 포용 국가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수의 기득권층한테 독점적으로 이게 행사되는 것이 착취적인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 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포용적인 제도를 갖춘 국가고 즉 공정경쟁 제도를 갖춘 국가예요. 그런데 공정경쟁 제도를 갖추면은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을 그렇게 강조하던데 공정경쟁을 사회가 갖춰야 혁신의 출발점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포용국가에서만 포용적인 제도가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돼. 그래서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이제 이런 논리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개념적인 포용 국가의 정의와 대중적으로 포용 국가, 포용 사회가 조금 달라서 이게 좀 혼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 처음 주신 말씀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또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이해하고 정리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디지털 혁신하고 디지털 사회 혁신 개념에 구분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같이 혁신자가 들어가니까 좀 그 자체도 혼돈이 오니까 그냥 편의상 디지털 전환하고 디지털 혁신, 사회 혁신으로 구분해서 저는 좀 워딩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면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기치 않았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소외되는 사람, 그 대전환의 흐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체도 디지털 대전환기의 사회 문제예요. 그러면은 디지털 사회 혁신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디지털 사회 혁신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은 포용적인 사회 혁신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 혁신, 포용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제 그렇게 정립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대단히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적인 현상에서 디지털 사회 혁신이 그런 식의 어떤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디지털 사회혁신 역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필요한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들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일종의 좀 어떤 왜곡된 인식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그 안에서 배제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의 의미가 당연히 사회혁신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더 좀 포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다 보니까 별개의 또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또 사용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순환고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외 등의 사회 문제를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망을 정립하는 게 이제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포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제 원장님 말씀에 저도 정말 이제 동의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포용국가 포용사회라는 게 뭔가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기에 경제적인 어떤 이 기회에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 이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미 그 안에서 공정성 자체가 확보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기차표를 구할 때 앱으로 쉽게 예매하는 사람과 서울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야 하는 사람 사이에 이미 출발해서 공정한 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디지털 대전환기에서도 앱으로 예매하는 사람과 다리품을 팔아서 예매를 하는 사람 사이에 그래도 뭔가 공정성이 마련이 되주던지. 근데 그 참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면은 경기장을 나눠야죠. 그래서 앱으로 예매할 수 있는 영역 따로, 다리품을 팔아서 아날로그적인 영역으로 여전히 해야 되는 영역 따로. 그게 이제 제가 말한 디지털 프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이제 고민이 된다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포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같은 수준까지 일단 끌어올라온 다음에 경쟁해봐, 이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인 격차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기술적 능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뭔가 공정한 이런 경쟁을 하든 어떤 삶을 영위하든 간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디지털 포용의 가장 큰 어떤 그 가치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제가 저보다 좌장을 이제 하라는데 임 교수의 그 말씀은 아마 뒤에 토론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나올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다한 말씀 뒤에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